계속해서 이제 공공재에 대한 정의 네 번째는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공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겠지만 예, 난 라이벌하고 난 익스클루더블 하면 이제 그게 공공재이고요. 공공재의 중요한 정의이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 두 가지는 사실 순수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비배제성이라든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공공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공공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 이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정직이라든가 신뢰 그리고 뭐 소득 분배 뭐 심지어 이제 뭐 SNS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맛집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도 뭐 대체로 사람들이 공공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공공재적인 요소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직이라든가 신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회, 어떤 국가, 어떤 사회에 가면 이 사회는 굉장히 사람들이 정직하고 상호 간의 신뢰 수준이 높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사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에 가면 사람들 사이에 그 속고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상호 간의 어떤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커뮤니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간의 어떤 신뢰 수준이 높은 국가라든가 높은 사회에 가게 되면 뭐 당연히 상호 간에 서로 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뢰가 밑바탕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에서 혹은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 그 뭐 이 사람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의심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 뭐 변호사를 고용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일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형성이 된다면 거래에 따른 비용이 크게 줄어들 거고요. 이러한 이제 거래 비용의 감소는 사실상 뭐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상당한 베네핏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모든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전반적인 신뢰 수준, 높은 신뢰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경합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배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는 한은 이런 그 낮은 거래 비용, 높은 신뢰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향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직이라든가 신뢰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 분배에 대한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반드시 뭐 균등해야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소득 분배가 매우 불균등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소득 분배가 양극화까지 가지 않고 적정한 소득 분배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소득 분배가 균등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갈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데 현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 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라든가 이런 충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들도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균등한 소득 분배가 해소가 된다면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은 상당한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러한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 내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인 비경합성, non-rivalrous하고 non-excludability 이런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맛집 같은 경우 SNS에서 서로 공유하는 뭐 좋은 맛집 뭐 아니면 뭐 가볼 만한 곳 이런 곳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이고 비교적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고 가봤더니 뭐 맛집도 아니고 믿고 가봤더니 뭐 경치도 좋지 않고 뷰도 좋지 않고 뭐 그렇다면 사실 쓸데없는 정보가 되지만 만약에 신뢰할 만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효용을 누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는 뭐 당연히 비경합적이고 배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SNS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맛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걸 제가 막을 수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가 훼손되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그 맛집이라든가 좋은 곳에 대한 가볼 만한 장소에 대한 뭐 그런 곳이 인기가 많아지면 뭐 전부 다 더 혼잡해지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맛집에 대한 정보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재에 대한 정의에서 다섯 번째는 사용재라고 해서 private good이라고 해서 반드시 민간 부분이 생산해서 공급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는 바로 보건소를 통한 의료 서비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공주택 뭐 혹은 공공임대주택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건 국민건강보험은 또 이제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실제로 이제 보험 상품이니까 이 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이 이제 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면 사실 뭐 지역 가입이든 직장 가입이든 반드시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 형태의 일종의 이제 강제보험이죠. 그렇게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료 서비스 만약에 이제 감기에 걸렸거나 혹은 뭐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또 독감 예방 접종도 해야 되는데 뭐 예방 접종에 대한 뭐 백신 아니고 코로나 백신 말고요. 예방 접종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주변에 있는 개인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이제 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를 찾아가는 것도 이제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개인 병원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가 바로 프라이빗 굿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바로 공공재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바로 대표적인 공공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공공주택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요즘 핫 이슈여서 계속해서 뭐 임대주택을 생각해 보죠. 뭐 임대주택 뭐 전세든 월세든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집을 빌린다면 뭐 그 뭐죠 부동산을 통해서 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누군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라이빗 굿이라고 할 수 있고요. 누군가의 집을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업자죠, 중개자, 매치메이커를 통해서 주택 서비스를 구입하는 하나의 형태가 이제 바로 프라이빗 굿이고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을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 서비스 같은 주거 서비스, 주택 서비스와 같은 것도 이제 사실상 프라이빗 굿이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러한 재화를 서비스를 이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라든가 주택 서비스는 이제 대표적인 프라이빗 굿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와 정반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 서비스라든가 공공주택은 대표적인 프라이빗 굿이에요. 사용제인데 이것을 이제 정부가 대신 공급하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 정반대로 전통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화 서비스라고 하면 좀 그렇긴 좀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교화 서비스. 그래서 이제 뭐 범죄자들을 사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을 사실 격리하는 서비스를 사회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의 운영, 교도소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범죄자들한테 뭐 어느 정도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뭐 범위 내에서 또 그들에게 또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뭐 교육을 한다든가 선도한다든가 또 그런 서비스는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뭐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대표적으로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데, 꽤 오래됐어요.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정부가 재정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이제 재정 여력이 점점점 약해지니까, 그러면서 뭐 영국이라든가 호주 이런 이제 몇몇 국가들에서 공공재를 민간 부문에 위탁하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재 공급 모형이 소개가 됐는데, 그걸 여기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Partnership. 이걸 줄여서 이제 PPP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PPP가 이건 이제 민간 투자, 민간 투자라고 하죠. 민간 투자 사업. 뭐 여러분 인천 국제공항 이용할 때 공항 고속도로 이용하잖아요. 공항 고속도로 이용료가 뭐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요금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20여 년 전에도 대략 그 정도 요금이었었고, 지금도 그 정도 요금입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거의 요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20년 전에는 굉장히 그 이용료가 높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정부의 이제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도로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인 PPP 사업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어떤 외곽 순환도로, 어떤 일정 구간의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건설하지 않고 민간 어떤 기업 건설사에게 건설을 맡기고, 또 이제 운영은 또 다른 이제 업체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건설사와 운영 업체가 이제 결합해서 콘소시움 형태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 이제 민간 업체가 교도소를 건설하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까지 이제 맡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대중교통은, 트랜스포테이션 섹터는 괜찮은데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하튼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해서 생산까지 도맡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한테 위탁을 해서 생산한 이후에 그것을 구입해서 정부가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쓰레기 수거. 이 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이라든가 추석 때 되면 잠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은 불편함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죠. 한 3일, 4일 정도만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으면 뭐 엄청나게 많이 쌓이니까요.
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쓰레기 수거 혹은 뭐 재활용품 수거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몇몇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그 민간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공무원들이 직접 쓰레기 수거라든가 혹은 뭐 재활용품 수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구입해서 민간 부문으로 하여금 어떤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들이 뭐 환경과라든가 혹은 뭐 등등 관련된 부처가 있겠죠. 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민간 쓰레기 수거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민간 업체들이 이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제가 항상 그렇듯이 약간 sarcastic하게 표현한 건데요.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규제 서비스라고 제가 불러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가 바로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규제 서비스인데 계속해서 뭐 이건 하면 안 되고 또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계속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이제 만들어내죠. 왜 그런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이제 언론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언론사들도 이제 경제학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경제부 기자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규제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의 논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정말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뭔가 이제 범법 행위를 한다든가 누군가 제도를 아주 교활하게 이용했어요.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거의 범죄에 근접하게 뭔가를 이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두고 비판을 하면서 정부가 모니터링을 잘하지 못했다. 혹은 이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이제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 관련된 제도를 만들지 못했다. 이제 이런 식의 논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정말 타당한 접근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정부는 이제 늘 규제를 만드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 혹은 뭐 커뮤니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기업이라든가 뭐 민간 부문 그다음에 다양한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더 얘기하면 조금 이상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규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뭐 자신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자신들이 만든 어떤 규정들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사실 컨시스턴트한 방식으로 이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위법과 충돌하면 안 되니까 관련 법과 충돌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이제 굉장히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런 것들의 이제 전문가들이니까요. 자신들이 직접 그걸 검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외부의 로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검토해주는 뭐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곳에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이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뭐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지 않고 외부에 맡겨서 뭐 관련된 규정을 만든다든가 뭐 자신들이 대충 그 디자인한 뭐 규정들이 실제로 상위법과 충돌하는지 충돌하지 않는지 컨시스턴트한지를 이제 외부 자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크게 프라이빗 굿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봤던 이야기들과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는데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성 조건에 대한 것만 기억하시고 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프라이빗 굿에 대한 효율성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 이어서 이제 공공재의 경우에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죠. 현재 이제 국방부 혹은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는 충분한가? 국방 서비스를 더 공급해야 되는가? 늘려야 되는가? 혹은 공급이 지나치게 과도한가? 어느 정도 공급해야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 사례를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교육인데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의무 교육은 충분한 건가? 혹시 이 초등학교 초등교육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초등학교 교사 숫자를 늘려야 되는가? 퀄러티를 조금 더 높여야 되는가? 수업 시간이 조금 부족한가? 혹은 초등교육을 얼마나 제공해야 효율적인가? 이런 질문들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학교에 이제 가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뭐 저도 이제 계속해서 학교에 갑니다만 가면 정말 좋아요. 한가해서 정말 좋습니다. 시간 되시면 그냥 학교에 가셔서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뭐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많겠지만 시간이 되면 평일날 뭐 주말에는 또 조금 또 다를 것 같아요. 평일에 한번 가보시면 조용하고 산책할 수도 있고 도서관도 리노베이션이 끝나서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여대 도서관은 정말 넉넉한가? 요즘은 넉넉해요. 근데 이제 뭐 다음 학기부터 위드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람실을 더 늘려야 되는가? 혹은 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책이 좀 부족한가? 더 많은 책을 구입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직원들이나 근로학생들의 숫자가 좀 부족한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라이브러리언이죠. 라이브러리언들이 부족해서 뭔가 이렇게 그 유익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운가? 도서관 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해야 효율적인가?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공공재를 얼마나 공급해야 효율적일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이만큼 공급해야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효율성 조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관심사는 효율성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efficient allocation에 대한 컨디션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효율적인 상태인가, 공공재가 어느 정도 공급되어야 우리는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제기는 굉장히 거창했어요. 국방 서비스를 이만큼 뭐 병력은 몇십만 명, 그 다음에 뭐 전차는 몇 대, 뭐 아니면 뭐 잠수함은 몇 척,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후생경제학의 제일정리에서 봤던 것처럼 완전 경쟁 균형은 파레토 옵티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파레토 옵티멀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MRS가 같아지고요. 그래서 애덤의 MRS나 이브의 MRS가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는 시장 가격과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널 레이트 오브 트랜스포메이션 한계 전환율도 경제 전체의 한계 전환율도 결국은 MRS와 같아지는 효율성 조건이 충족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재에 대해서는 이 효율성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이제 시작은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빗 굿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프라이빗 굿의 예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에덴이라는 사회를 생각할 것이고 구성원은 애덤과 이브만 있습니다. 프라이빗 굿은 이제 앞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그젬플에서 봤듯이 사과, 그 다음에 무화과잎 두 가지뿐이고요. 사과와 무화과잎이 모두 프라이빗 굿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곡선을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공공재라고 해도 수요 곡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사과를 수요하려고 하는지, 원하는지, 구매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무화과잎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무화과잎을 수요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브에 대해서, 애덤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부의 수요 곡선을 D2라고 하고 애덤의 수요 곡선을 DA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사과에 대해서도 애덤과 2부의 수요 곡선이 있고 무화과잎에 대해서도 애덤과 2부의 수요 곡선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무화과잎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애덤의 무화과잎에 대한 수요 곡선인데 당연히 우하향해야 될 것이고 가격이 상승하면 구매하려고 하는 무화과잎의 개수는 줄어들고요. 무화과잎의 가격이 하락하면 구매하려고 하는 무화과잎의 개수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런 수요 곡선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격이 $5일 때 무화과잎 2개를 소비하려고 할 거고요. 애덤은 그 다음에 가격이 $4일 때 애덤은 무화과잎을 3개 소비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공재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 수요 곡선을 거꾸로 읽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경제학 후반부에 가면 수요 곡선을 거꾸로 읽거나 혹은 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요 곡선을 거꾸로 읽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수요 곡선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보시죠. 무화과잎 가격이 $5일 때 2개를 소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개를 소비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 $5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화과잎 2개를 소비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5이다. 그러니까 $5보다 더 지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2개를 소비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절대 $5를 초과해서 지불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만일 $4만 내라 그러면 그럼 땡큐하고 $4 내는 거예요. 그 2개를 소비할 때 내가 낼 수 있는 애덤이 지불할 수 있는 맥시멈 프라이스가 $5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를 넘어서는 절대 내지 않고요. $5 미만으로 내라 그러면 당연히 땡큐인 거죠. $5 밑으로 내라 그러면 더 사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4로 떨어지면 이제 3개를 소비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화과잎을 하나를 샀고 2개를 샀고 세 번째 살 때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냐면 $4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세 번째 무화과잎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화과잎을 전혀 소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무화과잎을 소비를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한계 효용은 체감하니까요.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를 소비하게 되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겠죠. 그래서 내가 추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은 이제 예를 들면 $6라고 한번 해보죠. $6에서 $5로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화과잎은 그 만족도가 전보다 더 떨어질 테니까 그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다시 $4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화과잎에 대한 willingness to pa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WTP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그냥 지불 용의 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화과잎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4겠죠. 그러니까 절대 $4보다 더 내지는 않고요. 만일 누군가가 세 번째 무화과잎을 주면서 $3만 내라 그러면 그럼 땡큐 하고 받겠죠, 당연히. 이건 이제 애덤이 낼 용의가 있는 맥시멈 프라이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부의 무화과잎 수요 곡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하려고 하는 이제 무화과잎의 개수는 줄어들고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하려고 하는 무화과잎의 개수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5일 때 2부는
4개의 무화과잎을 소비하려고 하고 가격이 4달러로 떨어지면 6개의 무화과잎을 소비하려고 할 거예요. 애덤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부의 경우에도 네 번째 무화과잎을 소비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5달러고 이제 거꾸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무화과잎을 소비할 때 지불할 용의, 지불 용의 가격은 4달러예요. 그래서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4달러라는 뜻입니다. 절대 4달러보다 더 내지 않고요. 네 번째 무화과잎의 경우에는 이제 5달러를 넘어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무화과잎을 소비를 했는데 4달러만 내라 그러면 땡큐 하고 사는 거고요. 자신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지불 용의 금액은 바로 맥시멈 프라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많은 무화과잎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지불 용의 금액은 하락하겠죠.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뭐 애덤이나 이브나 똑같습니다. 당연히 지불 용의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건 뭐 너무나 뻔한 거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더 많이 소비하면 더 많이 소비할수록 하나 더 소비했을 때 느끼는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잖아요. 피자 한 조각 먹었을 때 아니면 첫 번째 한 입 먹었을 때의 만족도와 피자를 한 4조각 먹고 5조각째 한 입 물었을 때 그 만족도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피자를 구입할 때 내가 얼마를 낼 수 있는가? 아마도 첫 번째 슬라이스는 저 같아도 한 3,000원 정도를 낼 용의가 있을 거예요. 3,000원, 4,000원 정도를 낼 용의가 있습니다만 네 번째 슬라이스는 이미 3조각을 먹고요. 네 번째 슬라이스에 얼마를 내겠냐라고 하면 뭐 한 500원, 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계속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적인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비로부터 내가 얻는 만족도가 떨어져서 나의 지불용의 금액도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좀 더 직관적인 의미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한계 편익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한계 효용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추가적인 소비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만족도가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한계 편익이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애덤의 수요 곡선과 이브의 수요 곡선을 받고 잠시 지불 용의 금액은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을 때 이제 willingness to pay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 거고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덤의 수요 곡선 첫 번째 방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프라이빗 굿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로 주어지면 애덤은 얼마만큼을 소비하려고 할 것이고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결정이 되면 경쟁시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제 2부는 얼마만큼의 무화과잎을 소비할지를 자신의 수요 곡선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곡선은 무엇일까? 이건 이제 애덤과 이브의 수요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5달러로 주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무화과잎의 가격이 5달러라고 한다면 그러면 애덤은 2개를 구입하려고 할 거고요. 보시죠. 애덤은 2개를 소비하려고 할 것이고 이브는 4개를 소비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몇 개가
시장 수요량은 몇 개가 되냐면 2개 더하기 4개니까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이렇게 6개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가격이 4달러로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애덤은 3개를 소비하려고 할 것이고 이브는 5개였나요? 6개를 소비하려고 할 거예요. 3개 더하기 6개, 이쪽은 2개 더하기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요량은 이제 9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시장 가격이 주어졌을 때 애덤은 5달러로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장 가격이 5달러로 주어졌을 때 애덤은 모두 2개를 소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애덤의 수요 곡선이에요. 애덤은 이만큼을 소비를 하고요. 이게 바로 2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은 바로 이브가 소비하는 4개가 되겠죠. 이만큼이 바로 이브가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장 가격이 4달러로 주어진다면 그러면 애덤은 3개를 소비하고 이브는 6개를 소비한다고 했어요. 시장 가격이 4달러로 주어졌을 때 애덤은 이게 애덤의 수요 곡선이니까 애덤은 이만큼을 소비할 것이고요. 이게 바로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굳이 나머지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이브는 6개를 소비하니까 여기가 6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점이 바로 4달러에 대응하는 시장 수요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수량은 바로 9가 되죠. 3 더하기 6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엑서사이즈를 한 거냐면 시장에 구성원이 단 2명만 존재합니다. 이브와 애덤만 존재해요. 그럼 시장 수요 곡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보시다시피 애덤의 수요 곡선을 그려 놓은 다음에 이브의 수요 곡선을 합치면 됩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세로축이 가격이고요. 무화과잎의 가격이고 가로축이 무화과잎에 대한 수요량입니다. 수량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수요량이라고 해도 괜찮고 우선 이제 애덤의 수요 곡선을 하나 그려요. 그럼 이렇게 가격이 주어졌을 때 애덤이 이만큼을 수요한다, 소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멤버인 이브의 수요 곡선을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오른쪽에다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브 같은 경우에는 4달러에 3개였었죠. 3개 5달러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달러에 4개, 4달러에 6개네요. 5달러에 4개, 4달러에 6개. 여기 5달러라고 합시다. 그 5달러일 때 이브는 4개를 소비하니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이브의 수요 곡선을 더하면 돼요. 4개, 그 다음에 4달러 6개 이렇게. 그래서 애덤의 수요 곡선 위에 이제 그 다음 멤버인 이브의 수요 곡선을 더하고 만약에 구성원들이 여럿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멤버의 수요 곡선을 또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멤버의 수요 곡선을 옆에다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오른편에 사람들의 멤버들의 수요 곡선을 다 더하면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경제학 원론이라든가 미시경제학에서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굿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은 멤버들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요 곡선을 다 가로로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장 수요 곡선은 바로 개별 individual demand curve를 수평으로 더한 거예요. horizontal summation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horizon이 이제 수평선이잖아요. 수평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그림으로 그렸던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스택하는 거예요. 계속 옆으로 붙여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애덤이나 이브나 시장에서
$5면 5달러, $4면 4달러로 결정이 되면 주어진 가격을 바탕으로 몇 개를 소비할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덤이나 이브나 똑같은 가격을 반드시 관찰해야 됩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화과잎의 가격은 절대로 다를 수가 없겠죠. 두 사람에게 동일한 가격이 적용이 되고요. 당연한 겁니다. 뭐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카푸치노를 사고 지불하는 가격이나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가서 카푸치노를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쿠폰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지불하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두 사람에게 동일한 가격, 하지만 얼마만큼을 소비할지는 다르겠죠. 각자 자기의 수요 곡선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소비량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라고 쓰지 않고 제가 다를 수 있다라고 쓰는 이유는 지금 우리 수요 곡선이 서로 다른 경우를 보고 있지만 두 사람이 똑같이 생겨서 똑같은 사람이어서 똑같은 수요 곡선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량이 같겠죠. 그래서 뭐 그냥 편의상 소비량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반드시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을 생각해 볼 텐데 이제 공급 곡선을 여기에 추가하면 여기에서 수요 곡선은 조금 전에 도출한 개별 수요 곡선을 이제 수평으로 합한 시장 수요 곡선이고요. 이제 여기에 공급 곡선을 추가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시장 균형, 이퀄리브리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이 SF와 같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무화과잎의 균형 가격은 4달러로 결정이 될 거고요.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거래량은 9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4달러라고 한다면 애덤은 3개를 소비할 것이고 2부는 6개를 소비하겠죠. 그래서 애덤은 3개를 사고 2부는 6개를 사서 정확히 6과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4달러라고 한다면 공급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무화과잎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겠죠. 무화과잎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정확히 6개를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하겠죠. 자, 이제 효율성 조건을 제가 간단하게 도출할 텐데 그러려면 또 다른 재화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재화를 놓고 예산 제약, 그다음에 뭐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효용 극대화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두 개의 재화를 두고 그래서 편의상 사과를 다시 이제 불러오고 사과를 다시 가져오고 사과의 가격을 PA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상 사과의 가격은 그냥 1달러라고 하죠.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뭐 상대 가격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편의상 1달러, 2달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편의상 사과의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편의상 애덤과 이브의 소득이 같다고 한번 해보죠. 이건 뭐 다르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두 사람의 소득이 같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예산선이 똑같이 생겼겠죠. 애덤의 예산 제약이나 이브의 예산 제약이 정확히 같을 거예요. 그래서 뭐 편의상 이것도 뭐 다르다고 해도 뭐 문제만 조금 복잡해질 뿐이지 뭐 별다르게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이 가정은 두 사람의 예산선을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가정하면 두 사람이 예산선이 똑같아지겠죠. 예산 제약이 같아집니다. 자, 먼저 애덤의 최적 선택을 생각해 볼 텐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뭐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가장 높은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혹은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던 효용 극대화 혹은 optimal choic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면 주어진 예산 제약 가장 바깥
쪽 예산 제약 바깥에서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 제약 하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바로 그 컨섬션 번들을 선택하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이제 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다른 재화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사과 사과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이 무화과 잎이 되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사과와 얼마만큼의 무화과 잎을 소비할 수 있는가, 예산 제약하에서 예산선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예산선의 이게 바로 예산선이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사과와 무화과 잎의 상대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무화과 잎의 가격 나누기 사과의 가격이 되겠죠. 이제 똑같이 그리고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과가 오른쪽이고, 죄송합니다. 무화과 잎이 세로축입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바뀌었죠? 다시 바꿔서 썼습니다. 세로축의 무화과 잎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썼어요. 가로축에 사과를 썼고, 그러면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가 두 재화의 가격 비율이 될 텐데, 사과의 가격은 이제 편의상 1달러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 무화과 잎의 가격은 시장에서 4달러로 정해졌습니다. 경쟁 균형에서요.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예요. 지금 우리는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라이빗 굿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브나 애덤에게나 똑같습니다. 무화과 잎을 하나 살 때 4달러를 지불해야 되고, 사과를 하나 살 때 이브나 애덤이나 정확히 1달러를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 지금 뭐 애덤의 경우 먼저 생각해 보죠. 예산선의 기울기는 뭐와 같아지냐면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선의 기울기는 4분의 1입니다.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접점이 바로 애덤의 효용을 가장 높여주는 바로 그런 컨섬션 번들이 될 텐데, 다양한 무차별 곡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죠. 이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선 바깥에 있는 점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점보다는, 그렇죠, 이런 점보다는 당연히 이 점이 더 좋습니다.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점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점들이니까. 이 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4분의 1 혹은 사과 가격 나누기 무화과 잎의 가격, 이 정확히 뭐와 같아지냐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같아져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애덤의 MRS와 같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MRS예요. 그게 이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 4분의 1로 주어져 있고, 절대값이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찾았어요. 실제로 무화과 잎의 가격이 4달러일 때 애덤은 3개를 소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요 곡선이죠. 여기에서는 정확히 3개의 무화과 잎을 선택하는 걸로 이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제가 3이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애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점이 바로 점 D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 바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지겠죠. MRS 애덤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이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브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편의상 우리가 애덤과 이브의 소득이 같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똑같은 예산선을 갖게 되거든요. 애덤의 예산 제약과 이브의 예산 제약이 같아지겠죠. 소득이 같고 두 사람이 직면하는 무화과 잎의 가격과 사과의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정확히 똑같은 예산선을 갖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예산선입니다. 소득이 같다면 두 사람의 예산 제약은 정확히 같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무차별 곡선의 형태는 조금 다르게 그렸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슬라이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애덤의 무차별 곡선은 약간 이제 오른쪽 밑에 그렸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고 이브는 19페이지에서 약간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화과잎과 사과 소비에 대한 선호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동일한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브도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텐데 그것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에 터치하는 점을 어떤 점을 찾을 텐데 반드시 그 점은 예산 제약 하에 있어야 됩니다. 예산선 상에 있어야 되겠죠. 예산선 안쪽에서 선택하는 건 뭐 이런 점을 선택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잖아요. 가능한 이제 자신의 주어진 소득을 다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에서는 내가 오늘 다 쓰지 않으면 내일 쓸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셋업에서는 이걸 다 쓰지 않으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웨이스트하는 거니까요.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선 안에 있는 점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고 예산선 바깥에 있는 점은 선택 불가능한 점입니다. 이 점은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접점을 선택할 것이고 바로 그 점은 V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브나 애덤이나 똑같은 가격을 페이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브의 무화과잎 가격이나 애덤의 무화과잎 가격이나 4달러로 똑같고요. 애덤의 사과 가격이나 이브의 사과 가격이나 1달러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산선 당연히 기울기가 동일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6개의 무화과잎을 소비할 거예요. 그러면 이브의 선택, 이 점 V를 잘 들여다보면 이 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바로 시장 가격 비율, 사과와 무화과잎의 가격 비율이 이제 4분의 1인데 이것과 이브의 MRS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 마찬가지로 애덤과 마찬가지로 예산선의 기울기와 이브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 이브의 MRS가 같아지겠죠.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지면 각자 알아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최선의 선택 결과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것이 주어진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MRS를 맞추는 거예요. 애덤이나 이브나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성원이 2명인 경우를 보고 있는데 구성원이 굉장히 많은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더 어메이징한 거죠. 시장에서 경쟁적인 환경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텐데 그 선택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의 MRS가 같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관찰했던 것이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효율성 조건의 이제 하나의 단면이고 이제 우리가 MRT도 봐야 될 테니까 뭐 여하튼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MRS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MRT에 대한 이야기인데 완전 경쟁 시장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장 가격과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무화과잎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화과잎의 가격과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가 동일해지고 그 다음에 사과의 경우에도 가격과 마지널 코스트가 같습니다. 마지널 코스트의 비율이 바로 한계 전환율입니다. 한계 전환율의 이제 정의가 마지널 코스트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시장 가격은 이건 주어진 거고요.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
사과 시장에서 사과 가격이 결정되고 무화과잎 시장에서 무화과잎의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PA 나누기 PF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주어진 시장 가격에 자신의 마지노 코스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재적인 진입 기업이 존재해서 그러면 이제 컴피티션이 발생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마지노 코스트는 가격과 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노 코스트 사과, 마지노 코스트 무화과 잎. 여기서 마지노 코스트의 비율은 바로 한계 전환율 MRT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 비율과 이제 MRT가 한계 전환율이 같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이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MRS가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모든 기업들의 MRT가 다 같아지는 거예요. 뭐 생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수히 많은 잠재적인 생산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 기업들의 마지노 코스트의 비율인 MRT가 모두 다 같아지게 됩니다. 시장 가격이 주어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구생경제학에서 봤던 효율성 조건, 프라이빗 굿에 대한 완전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우리가 효율성 조건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MRS가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업들의 MRT가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MRS와 그 다음에 생산자들의 MRT가 궁극적으로 같아지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수 있죠. 이건 이제 시장 가격을 통해서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봤던 효율성 웰페어 띠어럼, 웰페어 이코노믹스에서 우리가 봤던 바로 효율성 조건입니다. 지금 프라이빗 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공공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프라이빗 굿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퍼블릭 굿으로 바뀌면 재화가 그러면 효율성 조건은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재화가 바로 공공재고요. 우리의 공공재 이그젬플은 바로 불꽃놀이, 파이어웍스예요. 파이어웍스는 사실 이제 몇 년 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제 뭐죠 저기 여의도 불꽃놀이 축제인가요? 불꽃 축제 이런 거를 이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주변에는 이제 가지도 못하죠. 그 이쪽 건너편에 마포구 쪽에서 보기도 어렵고 여의도 인근 쪽에서 보기도 어렵고 근데 저희는 그래도 좀 여의도랑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저희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 불꽃이 조그만하게 보여요. 그 뭐 이렇게 좀 시시하긴 한데 가까이서 봐야 뭐 판타스틱하지만 시시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멀리서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아요. 가까이서 볼 때 감동적인데 멀리서 봐서는 뭐 별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불꽃놀이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예요. 그래서 뭐 너무 멀리만 떨어져 있지 않고 너무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는 물론 뭐 완전 비경합적이고 배제 불가능한 순수 공공재는 물론 아니죠. 불꽃놀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볼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그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에서는 또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뭐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꽃놀이는 이제 공공재라고 우리가 불러볼 수 있고요. 애덤이 불꽃놀이를 보고 있을 때 이브가 구경한다고 해서 애덤이 즐기는 불꽃놀이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브는 애덤이 불꽃놀이를 구경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없습니다. 뭐 눈을 가리지 않고서야 불꽃을 보는 걸 사실 막을 수는 없겠죠.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사실은 둘 다 그 저기 뭐죠? 라켓? 폭죽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화려한 불꽃놀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폭죽이 더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좋은 거예요. 이제 불꽃놀이 폭죽은 모두 19발인데 5달러를 내면 이제 한 발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번째 폭죽의 가격이 5달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21번째든 22번째든 뭐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5달러는 20번째 폭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덤은 한 발 추가하는데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냐면 6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고, 이브는 4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애덤이 20번째 폭죽으로부터 느끼는 편익이 6달러라고 할 수 있고, 이브가 20번째 폭죽으로부터 느끼는 한계 편익이 4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번째 불꽃으로부터 얻는 편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적인 편익. 그래서 애덤의 한계 편익이 이브의 한계 편익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불 용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사실 한계 편익이 더 크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편익을 마지널 베네핏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널이죠. 그래서 MB라고 씁니다. 마지널 베네핏, 그러니까 애덤의 마지널 베네핏이 이브의 마지널 베네핏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애덤의 지불 용의 금액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떤 가정을 했냐면 20번째 폭죽의 가격은 5달러예요. 그러니까 20번째 폭죽을 이브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얻는 편익, 20번째 폭죽으로부터 자신이 얻는 편익은 4달러인데 지금 5달러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브는 절대 20번째 폭죽을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애덤은 구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애덤이 만약에 폭죽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애덤이 그걸 쏘는 건 아니고 이제 누가 대신 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브도 20번째 폭죽을 보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구입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 폭죽을, 그 불꽃놀이를 이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프라이빗 굿과 이제 퍼블릭 굿의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걸 지불할까? 누가 구입을 할까? 얼마만큼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의 불꽃놀이가 과연 최선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 시작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국방력을 유지를 해야 효율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벌써 5천만 명이잖아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육, 초등학교 학생 수만 해도 수십만 명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의사결정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여대 도서관의 규모, 서울여대 학생이 벌써 이제 거의 10,000명 가깝잖아요. 몇천 명입니다. 어떻게 다 조율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단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구성원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찾는 것이 당연히 더 쉽고요. 구성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솔루션을 찾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얼터네이티브가 많지 않으면 그나마 좀 가능해요. 근데 얼터네이티브가 많아지면 그러면 만족할 만한 어떤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바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다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여하튼 자, 이제 20번째 폭죽 불꽃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 한 발 추가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한 발 추가했을 때 발생하는 편익을 비교해서 한개 편익이 한개 비용보다 크면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더, 폭죽 하나 더 터뜨리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한 개 비용이 뭐고 한 개 편익이 무엇인지 이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굿과 퍼블릭 굿의 차이가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는데, 우선 한 개 비용은 뭐 아비어스하죠. 한 발 더 터뜨릴 때 폭죽 하나, 20번째 폭죽의 비용은 5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개 비용은 그냥 $5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20번째 폭죽의 한계 편익은 과연 얼마일까? 20번째 폭죽을 터뜨렸을 때 애덤이 얻는 추가적인 편익, 그 다음에 이브가 얻는 추가적인 편익 각각 무엇일까? 그 다음에 애덤이 구입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애덤이 구입해서 터질 때 이브도 그걸 볼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제 소비할 수 있고, 반대로 이브가 구입할 리는 없겠지만 이브가 구입해서 폭죽이 터질 때 그걸 애덤도 소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공공재, 불꽃놀이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한 발 추가할 때 발생하는 편익은 과연 무엇일까? 답부터 얘기하면 두 사람의 편익을 더한 것입니다. 불꽃놀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한 발 추가로 발사했을 때 모든 사람이 편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애덤의 편익과 이브의 편익을 합쳐서 한개 편익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덤이 20번째 폭죽 폭죽으로부터 얻는 편익은 $6였었고 그게 바로 애덤의 지불용의 금액이었습니다. willingness to pay. 그 다음에 이브 같은 경우에는 20번째 폭죽에 대한 willingness to pay는 $4였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willingness to pay를 합치면 그것이 바로 한개 편익이니까 두 사람의 한개 편익의 합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겠죠. 그래서 한개 편익은 $10예요. 20번째 폭죽의 한개 편익은 $10인데 20번째 폭죽의 한개 비용은 $5입니다. 그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당연히 20번째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한 발 추가할 때 발생하는 편익이 한 발 추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불꽃놀이를 한 발 더 폭죽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화려하게 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재 공급의 원칙은 바로 프라이빗 굿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편익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20번째 폭죽으로부터의 편익은 무엇인가? 바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편익을 느끼는가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면 그게 바로 20번째 폭죽의 한개 편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한개 편익을 전부 더한 총합이 한개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공급하면 돼요. 그게 바로 공공재 공급의 원칙입니다. 근데 뭐 다시 국방력과 초등교육과 우리 학교 도서관 이슈로 돌아가 보면 도서관에 책 한 권 더 들어왔을 때 과연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편익을 느끼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국방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를 10명 더 증원할 때 혹은 그 각 지역마다 초등학교 교실을 하나씩 늘릴 때 이럴 때 과연 그 학부모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편익을 정량화해서 그걸 다 더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계산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국방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 사용을 해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뭐 새로운 도로도 건설을 해야 되고 뭐 최근에도 이제 한강에 다리가 하나 개통이 됐잖아요. 한강의 다리를 앞으로 더 건설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다리가 계속해서 건설이 되어 왔어요. 그럼 다리를 하나 더 건설했을 때, 교량 하나를 더 건설했을 때 잠재적인 이용자들이 얼마만큼의 편익을 느끼는가를 어떻게 다 계산해서 반영을 했겠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최근에는 이제 그 샘플링을 합니다. 뭐 한 500명, 뭐 많게는 1000명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요. 이러한 이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될 때 얼마만큼의 사용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대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편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지불 용의 금액을 더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남산에 터널을 하나 또 뚫었어요. 지금 1호 터널, 2호 터널, 3호 터널 이렇게 있잖아요. 터널을 하나 또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할 일은 없을 거예요. 예,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워낙 만약에 터널이 하나 더 개통이 된다면 이제 한 1000명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한테 4호 터널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남산 4호 터널 통행료 얼마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뭐 1000명의 사람들이 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0원 이렇게 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1호 터널, 2호 터널, 3호 터널 자주 막히니까 4호 터널 개통되면 나는 뭐 1000원 낼 용의가 있다. 혹은 2000원 낼 용의가 있다. 3000원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다 더하면 편익을 이제 우리가 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그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이 터널을 이용하는지 그 정도의 데이터는 있으니까 1호 터널, 2호 터널, 3호 터널 기존에 있는 터널들 통행량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통행량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4호 터널이 개통됐을 때 얼마만큼의 편익이 발생하는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현실은 이제 이런 식의 뭐랄까 프락시라고 할까요?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대략의 편익을 산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보다 더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뭐 저도 과거에 이제 KDI라는 곳에 일하면서 이런 이제 관련된 일들을 했었는데 우리들이 하는 일은 뭐죠? 저희들이죠.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은 정부 정책 지금 이제 불꽃놀이 얼마만큼 몇 개의 폭죽을 터뜨릴 것인가 되게 웃긴 이그젬플이긴 하지만 이게 뭐 말이 폭죽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의 길이라든가 교량을 건설한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터널을 뚫는다든가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어요. 어떤 그 사업이 추진이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산정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편익을 산정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어느 정도 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그냥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덕도 신공항, 부산 지역의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타 면제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의 이제 편익 산정이에요. 편익을 산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편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런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여하튼 자 이제 공공재의 효율성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뭐 우리 교과서와 관련해서 사실 쓸데없는 얘기인 것이지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조건 어떻게 이제 도출할 수 있는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차이점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공공재와 프라이빗 굿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